세상의 며느님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죠? 시부모님을 잘 만나 감정 상하는 일이 없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며느님들이 대부분일 거라 예상되는데요. 저 역시 결혼 생활 중 시어머니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신혼 초 시절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는 심정으로 아주 솔직하고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황당하고 재밌는 반전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무난하게 잘 크고 자라 4년제 대학을 나와 제법 큰 회사에 운 좋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야근이 잦아 힘들긴 했지만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보며 인내하며 사회생활을 해내갔죠. 20대 후반이 되고 대리를 달았을 때는 춤이 절로 나올 정도로 행복했답니다. 게다가 소개팅한 남자와 사귀게 되어 기댈 곳까지 생겼고 30이 되기 전 제 생의 봄날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인연을 만나보니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은 저는 그 남자와 결혼을 결심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예비 남편은 외동이라 시부모님께 대들보 같은 존재여서 처음 인사 갔을 때 엄청나게 긴장을 했네요. 처음 본 시아버지는 제가 너무 예쁘다며 며느리를 잘 얻은 것 같다고 기뻐하셨는데 시어머니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집안 어른을 만나러 오는 자리에 조신하게 옷을 입어도 모자랄 판에 말이야. 그리고 화장은 왜 이렇게 짙어? 우리 집안 사람이 되고 싶으면 겉모습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말끝에 결혼 허락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꾸미는 걸 좋아해 이런 차림으로 왔네요. 앞으로는 조신하고 얌전한 옷차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도 옅게 할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직업과 학력, 부모님이 하시는 일과 집의 위치를 하나하나 따지며 마음에 들지 않는 내색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예비 남편에 비해 제가 많이 딸리니 그런 거죠. 그날 이후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신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따려고 선물 공세에 없는 애교까지 피우며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결혼을 말리는 건 아니었는데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 매일 결혼시켜달라고 노래를 불렀다네요.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기로 했고 저와 남편은 더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드디어 결혼을 하나 싶었답니다. 그래서 결혼 전 마지막 관문이 될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와 친정아빠는 만난 지 5분 만에 친해져 사업 이야기부터 해서 바둑과 장기 두자는 약속까지 잡으며 재밌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마주치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싸움을 하시나 했는데 처음 시어머니의 놀란 얼굴을 보고 두 분이 아는 사이가 아닌가 해서 물었답니다. 엄마, 우리 시어머니랑 아는 사이야? 두 분 다 서로 얼굴 보시고 놀란 것 같은데. 아니, 처음 뵀는데 그냥 네 시어머니 되실 분이 워낙 미인이셔서 내가 좀 오래 봤다. 엄마의 재치에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웃었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 옆에서 재밌게 해주려는데 짜증을 아주 세게 내더라고요. 얘가 왜 이래? 내가 지금 놀러 나왔니? 이 자린 네가 결혼하고 어떻게 살지 일생을 의논할 상견례 자리라고. 실없는 녀석이 뭐가 그리 좋다고 웃어대. 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저희 친정 식구들은 모두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결혼 전 오갈 것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님은 신혼집을 시댁과 가까운 아파트를 골라놨다며 저와 남편에게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엄마, 거기는 우리 둘 다 회사랑 멀어서 좀 그래요. 이왕이면 회사 근처로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의견을 내놓았는데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니들 해달라는 대로 해주마. 그럼 혼수랑 예단을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줘야겠다.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은 내색이었지만 끝까지 참는 게 눈으로 보였어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네, 혼수 예단 필요한 대로 말씀해보세요. 좋은 아파트로 신혼집 마련해주시면 혼수도 그만큼 구색을 갖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그럼 제가 아예 리스트를 적어서 드릴게요. 기다려봐요. 시아버지가 이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종업원을 불러 종이와 펜을 받아 혼수와 예단 목록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단에 시아버지 외제차와 시어머니의 안마의자, 그리고 예물로 금시계와 목걸이 세트를 적으셨어요. 요즘 세상에 예단을 이렇게 크게 하는 집안도 없었고 시어머니는 남편 가지고 장사라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리스트를 본 친정엄마는 깜짝 놀라며 저기 사돈, 혼수는 애들이 쓸 물건이니까 비싼 거를 사도 아깝지 않은데요. 예단은 너무 무리하게 적으셨네요. 옷 한 벌씩 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겨우 옷 한 벌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네요. 내 아들이 그쪽 딸보다 훨씬 잘나고 능력이 있는데 이 정도 처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의상 봉채비를 넉넉히 보내드릴 테니 너무 염려 마세요. 하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계속되자 친정아빠가 말문을 여셨어요. 사돈,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딸아이 결혼시키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언짢게 생각하지 마. 우리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 친정엄마는 억지로 웃음을 만들고 시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언짢기는요. 다시 생각해보니 제 사위가 훌륭한 사람이라 그 정도는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사위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사위라니요. 상견례를 한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조금 더 지켜보고 천천히 결혼시키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방금 전 혼수와 예단 리스트를 뽑은 걸 다 해준다고 하니 이번에는 청개구리처럼 결혼시켜도 될지 지켜보겠다는데 정말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황당하셨고 시아버지와 남편 역시 황당한 얼굴이었습니다. 거기에 더 앉아있다간 시어머니가 무슨 발언을 할지 몰라 남편이 부랴부랴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는 것으로 자리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식당에 남겨진 저와 친정 부모님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한숨만 여러 번 쉬었고 엄마는 저에게 지은아,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네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도 희민이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물으셨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조금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희민 씨랑 결혼을 망설이는 건 싫어. 우리 두 사람 서로 애틋한 거 엄마도 잘 알잖아. 엄마 아빠한텐 미안하지만 조금만 맞춰드리고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 부모님은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중요하니 당신들의 마음은 신경 쓰지 말라고 일러주시며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어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시댁으로 찾아가 시어머니의 불만이 뭔지 제대로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도 보는 둥 마는 둥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제가 나갈 때까지 방에서 나오시지 않았답니다. 도대체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시는지 작은 감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예비 남편이 시어머니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랬다며 저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뭐야 진짜로? 어머님은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자기랑 나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보내는 게 그렇게 아까우시대?
제가 화를 내자 그이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원래 변덕이 심해. 조금 기다리면 허락하실 거니까 자기가 이해 좀 해주라 하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와 평생 부딪히면서 살 생각을 하자 그냥 결혼을 엎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답니다. 하지만 남편 생각을 하면 또 참아주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네요. 그렇게 2달이 지나도록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를 반대했고 남편은 제가 아니면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사찰에 들어가 중이 되겠다며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패배하고 저와의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예단을 생략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여서 지난번 상견례에서 적어줬던 목록은 없었던 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을 정말 잘 만난 것 같다고 다시금 깨달았어요.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거기서 다시 만난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은 어색한 기류가 흘러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여하튼 무사히 결혼식을 치른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와 양가 부모님께 잘 살겠다는 다짐의 인사를 드렸네요. 그런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저에게 날을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이 너, 내 아들 외동으로 귀하게 자란 건 알지? 내가 자주 들여다보겠지만 내 아들을 제대로 보필해야 할 거야. 알아듣겠느냐? 누가 들으면 저는 막자른 줄 알겠어요. 저도 친정 부모님께 오기야 금이야 하며 귀하게 자란 딸인데 시어머니는 당신의 자식만 생각하시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단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입장인 저는 그럼요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채워서 아내 노릇을 톡톡히 하겠습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신혼생활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마련해준 신혼집이라며 현관 비밀번호를 저희 부부보다 먼저 알고 계셔서 불시에 찾아오셨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내가 사준 집이니 비밀번호는 바꾸지 말거라. 그렇다고 내가 신혼을 방해하려는 건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가끔 청소나 하러 들를게 하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두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신혼 첫 주부터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오셨어요. 출근 준비를 하려고 씻고 거실로 나왔더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어머니를 본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며느님들은 대충 감이 오시죠? 저는 얼른 뛰어가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고 아침부터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는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새댁이 무슨 잠이 그렇게 많아? 지금 꼴을 보니 내 아들 굶기고 출근시키려고 한 것 같네? 네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와봤다. 어디 하던 대로 해봐라. 만약 내 아들을 굶기고 출근시키는 거라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라며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남편을 깨우고 시어머니가 오셨다는 말을 전했는데 남편 역시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이 시간에 감시하러 왔다고? 엄마가 왜 저러시지? 내가 마마보이도 아닌데 말이야. 게다가 나는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 걸 아시면서 무슨 아침 타령이야. 자기야, 내가 엄마한테 따로 이야기할게. 연락 없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말이야. 아니야, 괜히 그런 말 했다간 불똥이 나한테 튈 거라고. 내가 당신한테 시켰다고 생각하실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당분간 내버려두는 게 좋겠어. 다행히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함께 먹을 아침 준비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반찬이 이게 뭐야? 고작 한다는 게 햄이나 굽고 김조가리에 정체불명의 김치가 전부니? 난 내 아들 이렇게 안 키웠다. 내일부터는 뜨끈한 국물에 신선한 채소도 상에 올리도록 해라. 건강은 젊어서부터 챙겨야 하는 법이니까 내 말 알아듣겠니?
라고 훈계를 하셨네요. 덕분에 저는 아침 식사를 끝내고 출근했는데 목구멍까지 얹혀서 소화제만 여러 번 먹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고 싶으실 때마다 마음대로 오셨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남편과 분위기를 잡고 불이 붙으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현관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에 기겁하기도 했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가 볼일을 보고 계셔서 심장이 주저앉은 날도 있었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주의를 주겠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제가 참아볼 때까지 참아보자고 설득했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안 좋아하는데 미운 털 박혀서 앞날이 더 힘들어질 것 같으니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다려보자고 했죠. 반면 저희 친정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 청소를 해주시고 반찬을 대여섯 개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없는 낮에 몰래 들러서 말이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친정엄마가 우렁각시 같다며 다음부터는 저희 얼굴 좀 보고 가시라고 전화를 드렸답니다. 신혼생활이 한 달이 지나며 시어머니의 방문이 줄어들었고 그제야 숨통이 트인 생활을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오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 있는 시간을 체크해 방문하기로 하신 거죠. 그이가 진급심사 때문에 바빠져 토요일에도 회사를 나갔는데 시어머니는 그 시간에 찾아오셨고 제가 살림하는 모습을 하나부터 10까지 보시며 잔소리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 너는 남편 빨래랑 네 빨래랑 같이 돌리니? 난 내 아들 그렇게 안 키웠다. 네가 손으로 빠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뒤섞어서 빨래를 하면 되겠니? 내 아들 거 먼저 하고 네 빨래를 돌리도록 해라. 예, 너는 남편 와이셔츠를 그냥 옷장에 넣는 거니? 다리미로 반듯하게 다려야 할 거 아니야. 얼른 다시 꺼내서 빳빳하게 다려라. 예, 너 설마 청소기만 돌리고 청소를 다 했다고 하는 거니? 걸레질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무릎 꿇고 광이나도록 문질러라. 이 잔소리를 일주일에 2번씩은 꼭 들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주간 내내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다녀가셨다는 한마디만 하고 말았죠. 그리고 일요일이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친정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간장게장과 알타리 김치를 손수 만드셔서 가지고 오셨어요. 남편은 한 주간 쌓인 피로 때문에 방에서 자고 있어 친정엄마와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넋두리도 할 겸 해서 시어머니의 행태를 알렸네요. 엄마, 시어머니는 아직도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허구한 날 찾아와서 잔소리만 몇 시간씩 하고 돌아가셔. 그렇다고 엄마처럼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야. 나더러 반찬 만들라고 하고 구경하면서 온갖 짜증을 부리신다니까. 음식하는 걸 어디서 배웠느냐고 잔소리를 하면서 말이야.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고. 엄마는 제 말을 모두 듣고 그래도 어떡하겠니. 너희 결혼을 반대했던 양반이 백기를 들어줬으니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조금만 참아봐. 정 안되겠다 싶으면 엄마가 나서서 해결해볼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까지 나선다고? 아니야, 그러지마 엄마. 그럼 나만 더 힘들어져.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보네. 반찬 잘 먹을게. 그래도 친정엄마한테 제 심정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편했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 엄마는 저희 부부가 회사에 일하러 나간 사이에 우렁각시처럼 살림을 도와주시고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있을 때 불시로 나타나 제 심장을 움켜잡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찾아오는데도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죽을 맛이었죠. 신혼 3개월이 지나고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왔고 저는 월차를 써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제 의지로 그런 건 아니고 시어머니가 한 달 전부터 월차를 써서 제대로 된 생일상을 차리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하셨거든요. 여하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친절하신 분이어서 잘 챙겨드리고 싶어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었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방에 누워 계시다가 음식 간을 볼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 나오셔서 짜다. 이거 맛이 왜 이러니? 넌 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거야? 이걸 네 시아버지 생일상에 올리려고? 여기가 무슨 요리 연습장이니 등등 무시하는 발언을 아낌없이 하셨고 시어머니의 심사에 통과된 음식만 생일상에 올릴 수 있었답니다. 제 요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시어머니가 직접 하실 만도 한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시는데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참다 시어머니께 얘기를 해야겠다며 나중에 집에 찾아오셨을 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해도 너무하세요. 지은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허구한 날 찾아와서 왜 감시하세요?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 결혼을 해서 좀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죠. 지은이가 뭘 잘못했길래 매번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집에 그만 좀 찾아오세요. 오늘부로 현관 비밀번호 바꿀 테니까 그리 하세요. 어머머, 얘 좀 봐라. 굴러 들어온 며느리가 모자지간을 이렇게 갈라놓는 거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심하게 굴었다고 내 아들이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살림 가르치려고 몇 번 들린 걸 가지고. 처음 봤을 때부터 하는 짓이 여우 같더라니. 내 아들 이런 사람 아니었다. 네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나서서 다시 대꾸하더군요. 엄마, 그만하세요. 벌써 6개월이나 되었어요. 지은이가 괜히 더 미운 털 박힌다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그동안 이 사람 충분히 괴롭히셨잖아요. 지은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드셔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훌륭한 배우자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리시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쫓아나가서 풀어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그럴 필요 없다며 이제 시어머니도 느끼는 바가 있으니 달라지실 거라고 확신의 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보름 동안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저도 집에서 제대로 된 휴식을 가질 수 있기 시작했어요. 매번 시어머니가 언제 들이닥칠까 걱정하며 긴장한 채 있어야 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니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며칠 뒤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들르셨는데 저의 밝은 표정을 보고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으셔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드렸죠. 그러자 엄마는 이거사, 아무리 그래도 2주 동안 연락 한 통 안 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니? 얼른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사과의 말을 전하도록 해. 미우나 고우나 너의 시어머니란 말이야. 라며 저에게 충고를 하셨어요. 그렇게 친정엄마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고 조만간 남편과 시댁으로 찾아가 식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신혼집 출입을 자제하라고 말한 지 한 달 만에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고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말문을 여셨습니다. 예, 요즘은 어떻게 하고 지내고 있니? 내가 시킨 대로 살림을 하고 있긴 한 거야? 내가 없다고 대충대충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럼요. 희민씨 빨래랑 제 빨래 섞이지 않게 하고 있고 다림질도 꼭 해서 옷장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도 매일은 못하지만 시간 될 때마다 쓸곳 닦고 잘하고 있습니다. 반찬은 친정엄마가 자주 가져다 주셔서 밥도 잘 먹고 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꼬리를 잡으셨습니다. 뭐냐 그 말은? 내가 너희 집에 반찬해서 가져다 주지 않아서 친정엄마가 해준다는 거냐?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제 말은 그 뜻이 아니라. 됐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모가 나 있었고 저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어머니를 만나 안부를 알고 나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한결 가벼웠어요. 일주일 뒤 진급심사에 한창 바쁘던 남편은
지방으로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맺으며 일주일간 파견 업무를 자청했거든요. 그래서 전 신혼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고 외롭지만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던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기습 방문을 하셨어요.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잠든 주말에 누군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어 귀신을 본 줄 알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답니다. 놀래라. 넌 시어머니를 보고 소리는 왜 지르니? 내가 그렇게 무섭냐? 저는 얼른 소파에서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아니요. 어머님이 무섭다뇨. 깜빡 졸았는데 눈앞에 누가 있어서 놀란 거죠.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려 얼굴에 온갖 주름을 깨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다. 저는 걱정하실 거 없다며 예전보다 훨씬 살림 솜씨가 좋아졌다고 너스레까지 떨며 시어머니께 친근감을 드러냈는데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집안 곳곳을 확인하시며 인상만 찌푸리고 있었어요. 여기 창틀에 먼지 좀 봐라. 더러워. 화장실 타일에 낀 때는 저렇게 그냥 둘 거냐? 요즘 마트 가면 찌든 때 제거하는 세제가 널리고 널렸는데 이걸 가만두니? 참 답답하다. 죄송해요, 어머님. 미처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했네요. 나중에 꼭 깨끗이 닦아놓도록 할게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고 저녁 시간이 되자 며느리가 차려준 밥 한 술 떠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식사 준비를 하면서 욕먹을 요소를 없애려고 아주 열심히 밥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밥숟가락에 낀 물얼룩부터 시작해 친정엄마가 가져다준 반찬의 간이 잘못되었다며 잔소리와 타박을 줄기차게 하셨고 제 머리는 빙빙 돌 정도로 어지럽고 피곤해 휩싸였답니다. 그렇게 저를 공격하신 시어머니는 맛없다는 제 친정엄마의 반찬으로 밥 2그릇을 드시고 본가로 돌아가셨어요. 앞으로 남편이 며칠 더 집을 비우니 계속 찾아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이튿날 초인종과 현관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시어머니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자 친정엄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놀래라. 엄마였구나. 집에 있었니? 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반찬만 놓고 가려고 했지. 친정엄마는 들어오시자마자 냉장고를 열고 당신이 손수 만들어온 반찬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걸 제가 붙잡고 차라도 한 잔 같이 하자고 했답니다. 잠시 후 커피잔을 든 저희 모녀는 여유롭게 앉아 모처럼 대화를 나누었어요. 대화 내용은 저와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어제 오셔서 또 내 속을 실컷 긁고 가셨어. 정말 미치겠다니까. 나도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림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겠어. 하나부터 10까지 꼬투리를 잡는데 정말 힘들어 죽겠어. 엄마도 할머니랑 살 때 나처럼 당하고 살았어? 하지만 할머니는 인심 좋고 마음 따뜻한 분이라 특별히 감정 상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물론 몸이 고되긴 했지만 늘 즐거운 마음으로 시집살이를 했다며 후회 없는 인생이자 멋진 추억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와 단둘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식사도 같이 하고 계속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들렸고 당황한 엄마와 저는 눈을 마주쳤네요. 지은아, 엄마 방에 가 있을게. 사돈이 날 보면 불편해서 그냥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엄마, 그러지 않아도 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지만 엄마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셨고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등장하셨습니다. 나왔다. 예, 너는 시어머니가 왔으면 마중 나오진 못할 망정
가만히 서서 뭐하고 있는 거니? 어머님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 말꼬리를 잡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럼 시간이 몇인데 굶었겠니? 넌 말하기 전에 생각부터 좀 해라. 3시가 넘었는데 점심을 안 먹었겠니? 내가 너한테 밥이라도 얻어먹으러 온 줄 안 거야?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알겠어요, 어머님. 방으로 숨은 친정엄마가 듣고 속상해하실까봐 그냥 사과로 모면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닥달했습니다. 집안 꼬라지 봐라. 어떻게 하루 만에 집이 이 모양이니? 밥을 먹었으면 제때 설거지를 해놔야 할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그릇이 2개네? 너, 내 아들 출장 갔다고 친구들 불러서 놀고 그런 거냐? 아주 살판이 났네. 엄마와 식사를 하고 치우는 걸 잠시 미뤘더니 그걸 두고 살판 났냐는 소리를 듣고 말았네요. 그리고 때마침 세탁기가 다 돌아가서 빨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 옷과 제 옷을 같이 돌린 걸 들키는 바람에 시어머니께 또 혼이 나야 했어요. 저는 물을 아끼려고 했다는 변명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시어머니 말을 어디로 듣냐고 쏟아지는 막말을 그대로 들어야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 옷을 개키고 방으로 들고 가려는데 시어머니 눈에 온갖 또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보였어요. 잠깐, 너 이리 와봐. 지금 네 속옷을 내 아들 속옷 위에 올린 거니? 이것 봐라. 네가 그렇게 서방을 깔고 앉으면 잘 될 일도 안 되겠다. 당장 네 속옷을 내리지 못해? 시어머니는 남편 속옷 위에 올려져 있던 제 속옷을 잡고 거실바닥에 내팽개치셨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겨우 속옷 가지고 이런 트집을 잡는 건 말도 안 된다고요. 제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사사건건 시비 거는 게 너무하다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분노하며 제 뺨을 올려쳤습니다.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집안에서 메아리가 울릴 정도였어요. 저는 들고 있던 개켜진 빨래를 놓치고 말았고 눈에서 서러움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울어야 할 사람은 나라고. 방금 전까지 눈에 불을 켜고 대들더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네 친정에서 시부모한테 실컷 대들고 눈물 흘리면 다 해결된다고 배웠니? 그런 거야? 저는 친정 부모님까지 욕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싫었어요. 잘못한 게 없어 사과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 안방에 숨어 계시던 친정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와 멱살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올리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 친정엄마를 말리려고 했어요. 지은이, 넌 뒤로 빠져 있어. 상상도 못한 엄마의 행동에 제 2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고 엄마의 말대로 잠시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야, 김숙자. 이게 보자 하니까 남의 집 귀한 딸 괴롭히는 맛에 사는 것 같은데 아직도 옛날의 모습 그대로구나. 어디 옛날 생각 좀 나게 해줄까? 친정엄마는 멱살 잡고 있던 시어머니를 업어치게 하셨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고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나선 일이니 그대로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김숙자, 너 상견례 자리에서 나 알아보고 결혼을 반대한 거지? 그리고 애들이 결혼하니까 나한테 복수라도 하고 싶어서 괴롭힌 거야? 아니면 옛날 버릇 못 고쳐서 그런 거야? 말해보라고. 바닥에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콜록거리며 몸을 겨우 일으켰고 친정엄마의 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라니,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 네 딸이 똑바로 살림하도록 가르친 것뿐이야. 가르쳤다고?
내가 방에서 다 들어봤는데 모두 말도 안 되는 시비였어. 네가 잘하는 일진놀이를 그대로 하던데 무슨 살림을 가르쳐? 그리고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과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두 분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요즘 말하는 일진무리 중 한 명이었는데 매일 학우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는 나쁜 학생이었답니다. 반면 친정엄마는 학교 씨름부여서 수업에 거의 들어가지 않아 잘 모르셨는데 어느 날 교실로 들어가 공부를 하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참지 못하셨대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에게 지금처럼 패대기를 당하고 학우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고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교무실로 끌고 가 선생님들 앞에서 그동안 일삼았던 나쁜 행동들을 밝혀냈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퇴학을 당하게 되었고 학우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학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사돈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듣고 친정엄마를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답니다. 야, 김숙자. 여기 앉아봐. 난 오늘 너와 끝장을 봐야겠어. 누가 겁낼 줄 알고?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상견례 자리에서 네 얼굴 보고 결혼 반대하려고 했는데 네 아들이 너무 괜찮고 내 딸이 사랑한다고 해서 말리지 않았어. 과거 네가 아무리 미웠어도 다 눈 감고 넘어가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나도 사돈 대접 같은 거 못 해줘. 내가 두 가지 보기를 줄 테니까 골라봐. 첫째, 모든 걸 다 까발리고 애들을 이혼시킨다. 둘째, 두 번 다시 내 딸에게 폭언과 잔소리를 하지 않고 평범한 고부관계로 지낸다. 골라봐. 시어머니는 업어치기 당한 후유증이 있는지 상황이 무서워서인지 애꿎은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을 하지 않자 친정엄마가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답하라고, 김숙자! 아니, 내가 왜 애들 이혼시키려고 하겠어? 난 지은이랑 잘 지내려고 했거든? 앞으로 잔소리 같은 거 안 할게.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또 라고 물었더니 알았어. 내 맘대로 찾아와 괴롭히지 않을게. 연락하고 올게 하며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또 친정엄마가 다그치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미안하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힘들게 하지 않을게 라고 사과까지 하셨네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뭐라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입을 닫고 구경만 했네요. 잠시 후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아, 엄마는 이만 갈 테니 네 시어머니 어깨랑 허리에 파스 좀 붙여드리고 좀 쉬게 해드려. 라는 말씀을 남기고 저희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이에 저는 방에서 파스를 가져와 시어머니께 다가가 어머님, 많이 아프셨죠? 제가 파스 붙여드릴게요.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오늘 일 말이다. 네 남편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라. 알겠니?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저야 무덤까지 비밀로 가져가겠다고 하며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한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찌린내 나는 오줌 냄새였죠. 친정엄마한테 제대로 당하며 겁을 드셨는지 바지에 실례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모른 척했고 시어머니는 파스를 붙이고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기 전에는 꼭 문자로 확인을 받고 찾아오셨어요. 친정엄마의 업어치기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된 셈이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머물다가도 방문이 닫혀 있으면
혹시 너희 친정엄마 오신 건 아니지 하고 겁에 질린 강아지 마냥 떠셨고 친정엄마가 언제라도 나타날 것 같아 저희 집에서 빨리 떠나셨습니다. 한편 제 남편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한 모습에 적응이 되지 않았는지 저에게 자기야, 엄마가 요즘 당신한테 잘해주는 것 같네. 잔소리도 안 하고 말이야. 두 사람 어떻게 친해진 거야? 라고 물었고 저는 당신은 몰라도 돼. 여자들만의 그런 게 있어. 하고 비밀을 지켰어요.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요즘도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오셨고 역시 눈치를 살피다가 빨리 떠나셨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재밌어서 친정엄마한테 일러주었더니 친정엄마는 앞으로 제가 15살이에 힘든 일은 없을 테니 남편과 잘 살라고 전해주셨네요. 마음이 편하다 보니 저는 얼마 전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자주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계신데 시어머니 역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가져다 주십니다. 지금은 180도로 변해 저에게 정성을 다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친정엄마가 밥 한 끼 하자고 하는데 계속 피하시고 계신답니다. 신혼 초 조금 힘들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평온하고 아늑해졌습니다. 제 사연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웃기지 않나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과거에 충분히 벌을 받으셨으니 너무 심한 욕은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무원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중 고민과 걱정 없는 삶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 그동안의 고민과 걱정 모두 떨쳐버린 채로 아주 마음 편히 지내고 있어요. 아마 그 이유를 궁금해들 하실 텐데 그 이유가 집값이 올라서도 아니고 로또 같은 일확천금 때문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가족입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아껴주는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든요. 사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처음부터 하하호호 웃음이 끊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딱 한 사람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었고 덕분에 가족 모임 자리가 늘 곤욕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거리가 없어졌다 생각하니 마음이 후련하네요. 오늘은 이 행복한 일상이 어떻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서 설명처럼 저는 최근에야 고민과 걱정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히려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이야말로 제게는 무엇보다 떠올리기 힘든 기억들 투성이죠. 제 어린 시절 아빠를 기억하면 가장 먼저 술에 대한 기억부터 납니다. 엄마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몸도 추스르지도 않고 아빠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저를 두고 도망갔다고 해요. 집에 있을 아내와 아이 생각에 집으로 돌아왔던 아빠는 혼자 배가 고파 울고 있는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갓난아이를 혼자 챙기게 된 아빠는 아이 밥 주는 법도 몰라 이웃들에게 물어가며 방법을 찾으셔야 했어요. 그 후로 저를 홀로 키우게 되신 아빠는 처음 하는 고생들을 홀로 남들보다 2배로 했을 거예요. 혼자서도 아이 기르며 열심히 살아보시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이 잘 도와주시지 않은 탓에 아빠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던 이유로 술에 의존하시게 되었습니다. 기댈 사람 없이 혼자 버텨내셔야 하셨을 거고, 그래서 제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때부터 조금씩 드시게 된 술이 결국에는 하루라도 입에 대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술을 마시지 않는 아빠는
다정하고 멋있는 분이셨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는 날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아빠는 대부분 늘 술에 취해 계셨는데 술을 과하게 드신 날에는 허공에 대고 욕과 함께 험한 소리들을 하셨고, 그러다 감정이 격해지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셨죠. 제가 커가면서도 아빠는 술을 끊지 못하셨고,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며 매일을 불안에 떨며 자랐습니다.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좋았던 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저도 아빠의 술주정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또래 아이들과 달리 저는 학교에 있는 시간을 좋아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선생님들이나 다른 어른들이 하는 말에 귀가 먼저 갔습니다. 누구 하나 공부해야 한다 이끌어주는 사람 없었지만 학교 수업에 열중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 잘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잘 받아오면 아빠가 기뻐하시고 술을 먹고 있는 시간보다 다정한 아빠로 더 오래 계시겠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열심히 수업을 쫓아가서 학교 내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보다 항상 더 좋은 성적을 받아갔지만 아빠는 제 성적에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실망을 했던 저는 공부를 해야 하는 다른 이유를 중학교에 들어가 찾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가니 벌써 선생님들은 수능이라는 대입시험을 자주 언급하셨어요. 아마 우리나라 학생들이 겪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보니 그랬겠지만 도대체 6년이나 남은 시험을 가지고 벌써 이야기한다는 게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죠. 하지만 금방 그 시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저는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장 목표로 꿈꾸었던 대학은 다름 아닌 서울대학교였습니다. 한국에서 최고로 뽑히는 대학인 것도 당연한 이유겠지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돈이었어요. 아무래도 국립대이다 보니 사립대에 비하면 학비가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진학 후 서울대를 목표로 수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학년에서 최상위층 성적에 목표 대학 기임란에 서울대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던 학생인 저를 보시고 담임 선생님이나 진학 선생님들 모두 제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무슨 학원을 다니는지, 과외를 따로 받는지 궁금해하셨는데 그때마다 학원이나 과외는커녕 남들 다 아는 사교육 없이 홀로 공부하는 저를 보고 하나같이 놀라곤 하셨죠. 게다가 학부모 상담에서도 자식에게 무반응인 저희 아빠의 행동을 보고 선생님들도 제 형편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덕분인지 저는 선생님들께서 선배 학년의 문제집도 주시고 저에게 응원과 도움되는 말을 해주셔서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들은 모두 열심히 하겠다는 저를 도와주는데 유일한 가족인 저희 아빠만 자식인 저를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술에 빠져 살던 아빠는 다정다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매번 폭력적인 모습만 보여주었죠. 야, 조미연! 아버지가 밖에 갔다 왔으면 밥을 차려야지. 뭘 귀에 꽂고 책이나 보고 있어? 공부하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밥 차릴게요. 야, 세상이 어느 땐데 개천에서 욕날 생각을 하냐? 너는 밖에 나가 일해서 집에 도움될 생각은 안 하고 가지도 못할 대학 간다고 돈만 축내는 게 뭐냐? 나가면 네 또래 애들이 주유소 음식점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빠, 저 대학 갈 수 있어요. 도와주시지 못하면 뭐라고는 하지 마세요. 뭐? 이게 지 엄마 닮아가나? 어디 아빠 앞에서 말대꾸를 해? 그런 소동이 나면 아빠는 화가 나셔서 저 대신 제 책들을 찍곤 하셨습니다. 아마 아빠는 제가 분수에 맞지 않게 대학을 꿈꾸기보다는 저와 형편이 비슷한 다른 아이들처럼 밖으로 나가서 일찍이 돈을 벌기 원하셨나 봐요.
그것도 아마 가난을 벗어나는 다른 방법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좀 더 멀리 보고 꼭 좋은 대학을 나와서 제가 꿈꾸는 직업을 가지고 그걸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은 싫어하는 학교에 있는 시간들이 훨씬 좋았습니다. 당시에 우등반이라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뽑아 정규 수업 이외에 보충 수업을 받을 수 있었고, 야자까지 하니 집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에게는 오히려 집안의 신경을 끄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 잔소리를 피해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서울대학교는 떨어졌지만 상위권 사립대와 서울에 있는 국립대를 붙었어요. 저는 무엇보다 기쁜 그 소식을 유일한 제 가족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합격 소식은 아빠도 기뻐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빠, 저 원서 낸 거 결과 나왔어요. 서울대는 떨어졌는데 나머지 대학 둘 다 붙었어요. 조미연, 너 대학 등록금 내줄 돈 없어? 지금까지 아버지가 한 말을 얼마나 가짠게 여겼길래 내가 귀에 먼지가 쌓일 정도로 얘기했는데 무시를 하냐? 내가 대학 같은 거 다닐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고 했지. 그래도 아빠, 하나는 등록금이 엄청 저렴해요. 첫 학기만 등록해주시면 나머지는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해서 제가 해결할게요. 제발요. 헛소리 하지 말고 가서 소주나 사와. 밥맛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집들은 아무리 없는 집이라도 축하해줄 대학 합격 소식을 아빠는 마치 남의 얘기 듣는 것 마냥 무시하며 제 꿈을 짓밟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밉고 이해되지 않았어요. 자신은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자식의 미래를 위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결국은 저는 한 학기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입학하고 바로 휴학을 하여 등록금을 벌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사립대는 포기해야 했고 다른 국립대는 아무래도 제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재수를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제가 스스로 노력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 길이 제가 생각한 유일한 방법이었죠. 생각은 쉽게 했지만 막상 하고 보니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공부만 하기에도 빠듯할 시간에 일하면서 공부까지 한다는 게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처음엔 저도 정신력으로 버텨 늦게까지 공부를 했지만 점점 힘들어진 저는 일하고 돌아와 체력을 보충하는 데 바빴어요. 이러다가 제가 생각하는 대학교는 턱도 없을 것 같았죠.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번 마음을 다잡으며 커피에 에너지 음료까지 마셔가며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워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 수능에서 이전보다는 성적이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학에 붙을 수 있었어요. 재수를 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등록금을 내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했고, 저는 그제서야 들뜬 마음으로 앞으로 펼쳐질 대학 생활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게 돈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가 저에게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야, 미연아, 너 돈 가지고 있는 거 있지? 그거 아버지 좀 빌려줘라. 아빠, 무슨 말이에요? 저 그거 대학 등록금이에요. 절대 안 돼요. 야, 그 돈 없으면 너 이 집에 있지도 못해. 아버지 지금 감옥 가게 생겼다고. 아버지가 감옥 들어가면 넌 뭐 무사할 거라 생각해? 다 같이 인생 꼬이기 싫으면 잘 생각해. 아버지는 제가 힘들게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을 때 지방을 돌아다니며 막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다 같이 생활하는 숙소에서 싸움이 났고 술 기운에 상대방을 두들겨 팼었나 봅니다. 결국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합의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선처하지 않는다 했고, 이전에도 술로 인해 작은 폭행 시비가 있었던 아빠는 정말로 이번에 감옥을 가게 될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때 제 인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꼬여있는 제 인생이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풀어지지 않는구나. 아빠 말처럼 개천에서 용은 날 수 없고 다들 정해진 길로 가야만 하는구나 싶었어요. 저에게 해준 건 하나 없는 아빠지만 그렇다고 차마 감옥을 보낼 순 없었습니다. 결국 전 그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로 모아놨던 제 피 같은 돈을 모두 합의금으로 내주었어요. 그리고 전 그날 이후로 집을 떠났습니다. 어차피 집에 붙어있을 이유도 없었고 그 일로 아빠가 지긋지긋해진 저는 더 이상 아빠에게 시달리기 싫었어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카페 일과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나 영화관은 아무래도 제 또래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 손님으로 방문한 다른 사람들을 보며 제 모습과 많이 비교가 되었죠. 다들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듯한 그 사람들을 보니 인생을 포기하고 일하고 있는 제가 무척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적 없이 아르바이트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제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원래 내가 꿈꾸었던 삶이 무엇인지도 생각이 나지 않을 지경이 되자 저는 순간 제가 잘못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겨우 21살밖에 안 된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보면 언젠간 나도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자연스레 섞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때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이 눈에 띄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한참 공무원 열풍이 불기 시작할 때라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상당히 높았어요. 하지만 의자에 엉덩이 붙어있는 것만큼은 자신 있는 제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고 그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도 동시에 준비하면서 일까지 하는 정말 바쁜 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표가 있어서 예전과는 다르게 살아있다라는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다행히도 제가 공부는 누구보다 자신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빠르게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고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시험 합격과 동시에 저는 막혀있던 속이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이 생겼으니 앞으로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에 찼거든요. 물론 어린 나이에 처음 해보는 사회생활이 녹록하진 않았지만 일은 생각보다 저와 잘 맞았습니다. 적은 월급에 많은 업무량에 지칠 수도 있었지만 다들 그런 것처럼 출근 시간에 같이 출근하고 점심 식사를 먹고 퇴근하는 그런 쳇바퀴 같은 삶이 저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매일 미래도 없이 하루를 걱정해야 했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었죠. 게다가 저에게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생겼고 말이에요.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그 사람의 이름은 박창선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 저와 비슷한 성향이라며 그 사람 사진을 보여주었죠. 평소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주변 평가도 좋다가 오는 그 남자에게 저도 자연히 관심이 갔어요.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친구에게 소개를 해달라 했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에 딱 봐도 사람 좋아 보이는 창선 씨는 정말 그 나이 때 저런 청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고 있는 봉사활동과 후원을 하는 곳만 해도 10곳이 넘었고 무엇보다 그 일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진심을 보이더라고요. 첫 만남에 봉사활동 외에도 다른 여러 공통점을 찾은 우리는 첫날부터 서로에게 너무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 때문인지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한 남자가 이상형인 제게는 창선 씨만큼 더 좋은 남자는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하는 일에 열중하는 모습에 창선 씨를 알게 되면서 저는 바로 이 남자다 싶었고 용기를 낸 제가 먼저 창선 씨에게 사귀자고 말했습니다. 이미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던 터라 누구든 서로 말해주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선수를 친 거죠. 평범하게 사는 게 소원이던 저는 창선 씨와 만나는 내내 제가 특별해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만나면서도 짜증 한번 내지 않는 창선 씨를 보면서 항상 감사했고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도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깊어진 사랑에 헤어질 자신도 없었고, 그렇다고 우리의 인연을 거기서 더 진전시킬 수도 없었어요. 결혼은 집안 간의 일이라는데 불우한 제 가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은 창선 씨의 집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죠. 저 혼자 나몰래 속 끓이고 있는 사이 창선 씨가 먼저 제게 결혼을 해달라며 프로포즈를 했어요. 준비가 덜 되었다며 얼버무리는 제 대답에 창선 씨는 프로포즈를 거부하는 이유를 자신에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미안했던 저는 결국 그동안 창선 씨에게 하지 못했던 제 불우한 가정사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엄마는 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도망가 버렸고, 아빠는 술주정뱅이야. 그리고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에게도 도움받아 본 적 없이 자랐어. 내가 대학을 못 간 것도 아빠가 등록금을 뺏어갔기 때문이고, 지금도 언제 내 발목 잡을지 몰라. 우리 사랑에 빠져서 현실 모르는 애들도 아니잖아. 드라마도 아니고. 결혼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건데, 내 처지는 창선 씨와 비교할 수 없어. 지금까지 내 욕심에 창선 씨를 붙잡고 있던 거지. 창선 씨는 분명 나보다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 나 용서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무슨 말이야, 미연아. 왜 너 혼자 단정 짓고 결론 내? 누가 누굴 붙잡고 있다는 거야. 네가 놓아주면 내가 떠나기라도 할 것 같아? 네 말대로 우리 어린아이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어. 네가 그런다고 해도 내 마음 변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그런 건 문제 삼지 않아. 미연이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제발 다시 생각해봐. 창선 씨 말처럼 제가 스스로를 단정짓고 결론까지 내 상상해왔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그때까지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고백에 모든 걸 이해해주는 창선 씨의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고, 창선 씨를 믿고 따라가기로 했죠. 결혼을 약속하게 되고 제가 시어머니가 되실 창선 씨 어머님을 뵙는 날이 찾아왔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 될 분을 만난다고 하니 마음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어요. 잘 보이려는 마음에 준비만 몇 시간을 하고 찾아가게 되었죠. 창선 씨가 누구를 닮아 좋은 성품을 가졌는지 했는데 어머님을 뵙고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조미연이라고 합니다. 네가 미연이구나. 우리 창선이가 부끄러워서 그런지 실물보다 설명을 너무 대충 했네. 듣는 것보다 너무 이쁘네. 긴장하지 말고 얼른 들어와. 우리 미연이 아침부터 준비한다고 배고프겠다. 밥 먼저 먹자. 어머님 댁을 들어와 밥을 먹는 내내 어머님은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칭찬만 해주셨어요. 미연이 온다고 좋아할 만한 걸로 요리를 했는데 입에 맞을는지 모르겠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었어요. 긴장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도 모를 텐데 다음엔 더 맛있게 해서 기다릴 테니까 이제는 친정 온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오렴. 네, 그럴게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아무리 편하게 한다고 친정엄마만 하겠냐만 그래도 정말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창선이한테 대충 이야긴 들었어. 어려서 어머님 품에 어리광도 못 부렸다며. 미연이 네가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겠다. 결혼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미연이 너랑 창선이가 하는 건데 미연이 너에게 얽힌 사연이 뭐가 중요하겠니? 나도 어미로서 창선이랑 미연이 네가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면 끝이지. 고맙다, 미연아. 창선이한테 나한테 와줘서. 결혼 전부터 걱정하던 일이었고
전부터 많이 들어온 고부관계였는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창선 씨보다 더 넓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항상 저를 딸같이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에 안 그래도 엄마의 따뜻한 정 한번 느껴보지 못했던 저에게 참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정말 친정엄마같이 느껴졌고 어머님 말씀처럼 엄마에게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성심껏 어머니를 모셨죠.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인 서방님네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보다 일찍 결혼을 한 서방님께서는 굉장한 엘리트셨어요. 유학까지 다녀오셔서 박사학위까지 있는 분이었죠. 부창부수라고 서방님의 아내인 동서도 같은 박사과정을 밟은 엘리트 중 엘리트였습니다. 결혼하기 전 만나게 된 남편의 동생네 부부는 제가 봐도 정말 부럽고 멋있었어요. 특히 동서는 제가 목표로 한 대학과 전공을 졸업해 교수로 일하고 있던 중이라 이야기를 듣자마자 동경의 대상이 되었죠. 남편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이 씨는 대학에서 교수로 계신다고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요즘에 교수가 뭐 대단한가요?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붙잡고 있다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업으로 삼게 된 거죠. 그럼 앞으로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손윗분인데요. 그래도 초면인데 차차 편하게 할게요. 저도 편하게 대해주세요. 네, 형님. 자세는 모르지만 공무원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많이 바쁘시겠어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야 뭐 매일 민원인들 대하는 게 전부죠. 그래도 요즘 같은 때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업이 얼마나 좋아요. 매달 월급 걱정 없고 나중엔 연금까지 받잖아요. 그럼 대학 마치시고 바로 합격하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대학은 포기하고 일하다가 준비해서 붙게 되었어요. 그럼 학력이 고등학교까지예요? 네. 요즘 사람들에 비해 좀 짧죠? 죄송해요.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 당연히 대학은 나오신 줄 알았네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야기 도중 제 학력을 듣고 너무 놀라는 동서를 보면서 그때는 단순히 자신이 한 말이 실례일까 싶어서 나온 표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이후 미묘하게 동서의 말투가 바뀐 듯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요. 고졸도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준비하면서 나중에 알았어요. 학력은 상관이 없거든요. 어머, 그래도 나름 사무일이 대부분인데 그 정도 능력으로도 되는 게 신기하네요. 우리나라 복지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도 취업 걱정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급은 나눠야 공평한 건데. 그쵸? 제가 고졸인 걸 알고 나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대화의 주제가 묘하게 학력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음식을 권할 때도 다른 것을 부탁할 때도 저에게 하는 제스처나 말투가 마치 한참 어린 학생을 상대하는 듯 했죠. 저는 동서가 교수로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 습관이 되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자리를 이어갔죠. 그 후 결혼식을 마치고 드디어 신혼이라는 꿈 같은 생활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우리는 바라던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겹경사로 동서도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동서도 임신했다며? 축하해. 조카들끼리 비슷하게 클 텐데 우리도 더 가깝게 지내고 그러자. 네. 근데 뭐 애들 나이가 비슷하다고 다 비슷하게 크나요? 애초에 배경이 다른데. 뭐? 배경?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애들 교육에 큰 관심이나 있으실지. 솔직히 수준 차이 나다 보면 사촌이라고 계속 붙어있게 하는 것도 전 좀 그래서요. 가까이 지내고 싶으신 생각하셨다가 애들 차이 보시고 마음 상하시면 어쩌나 싶어서요.
항상 제게 날이 서 있는 듯한 동서의 말투와 다시 곱씹게 되는 말들이었지만 저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버릇이겠지 생각하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라도 말에 가시가 있는 걸 제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때는 저도 그냥 넘어갔죠. 저의 시댁은 요리사인 남편 직업 특성상 남들 노는 때 바쁜 탓에 가족 모두가 모이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은 뒤에는 서방님네와 우리 집이 시간대도 맞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도 나지 않아 자주 만날 일이 없었죠. 그래서 동서와는 자주 보지도 못하고 항상 어머니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가끔 만나는 정도였죠. 남편은 평일에도 저보다 늦게 끝나고 주말에도 일을 하다 보니 저는 남편이 없는 동안 가깝게 사는 어머님 댁으로 혼자 아이를 데리고 많이 놀러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정말 친정어머니처럼 저에게 잘해주셨고 저도 그런 어머니와 서로 이야기 상대가 되어 시간을 보내곤 했죠. 또 첫 손주를 너무나도 귀여워하시는 어머님에게 아이가 크는 모습을 자주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어머님 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서가 아이를 낳고 좀처럼 시댁에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전에도 일이 바쁘다며 시댁을 찾지 않던 동서이긴 했는데 어머님 말을 들어보니 어머님은 시조카를 돌잔치 이후로 못 본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서방님께 듣기로는 동서가 어머님 댁에 아이를 데리고 자주 간다고 했는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아마 일하는 동서가 어머님 생각보다 자주 찾아뵙지 않는 걸 저에게 잘못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같은 워킹맘으로서 그리고 저보다 더 바쁠 동서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용품이나 동서에게 도움될 만한 것들을 항상 같이 주문하고 동서 집에 보냈어요. 비싼 영양제도 보내고 교육에 관심 많은 동서에게 도움될 만한 아이 서적도 보내주고 말이죠. 보낼 때마다 동서에게 연락을 하면 동서는 바빴는지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로 항상 고맙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죠. 그래도 가족이 되어서 누군가를 챙겨준다는 게 제 나름대로 뿌듯했어요. 다른 말 없는 동서도 좋아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해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여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동서가 너무 반가워서 저는 못 본 사이 그간의 이야기라도 하려고 하는데 학교 생활이 많이 피곤한지 동서가 냅다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머 동서, 너무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야. 못 본 사이 더 이뻐졌네. 제덕이도 엄청 컸더라. 형님, 제가 좀 피곤해서요. 지금 형님 상대할 힘이 없네요. 죄송한데 제가 평가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작은 방에 이불 좀 펴주시면 안 돼요? 이것만 하고 쉬려는데. 그래, 힘들겠다. 명절인데도 쉬지도 못하네. 내가 이불 정리해 놓을 테니까 다고 얼른 쉬어. 못 본 사이 더 직설적인 말투로 변해 놀랐지만 연휴까지 이어지는 일로 인해서 피곤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명절을 보내는 3일 내내 동서는 저를 무시하듯 이야기하더라고요. 형님, 얘한테 이 과자 주셨어요? 우리 재민이가 먹는 건데 그때 동서네에도 보냈는데 그게 유기농 스틱 과자인데 요즘 다들 먹이더라. 요즘이든 나중이든 우리 애한테 이런 거 줄 거면 저한테 말하고 줘야죠. 왜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미안. 나는 동서가 전에도 먹인 줄 알고 우리 재민이도 먹이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 이런 게 제일 위험해요. 뭘 잘 모르는 사람이 남들이 좋다 그러면 아무거나 다 좋은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부턴 저한테 뭐든 확인받고 해주세요. 유기농에 햇섭에 영양 정보까지. 저도 제 아이 먹이는 거라 제 눈으로 다 확인하고 알아봐서 먹이는 건데도 제가 마치 불량 과자라도 먹이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동서의 태도가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내가 실수했구나 하며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동서는 그 후에도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머니, 냄비가 모자라서
국이랑 찜할 냄비가 새 거밖에 없는데 그냥 이거 꺼내서 할까요? 그래, 그걸로 하면 된다. 네. 동서, 나랑 이 냄비 먼저 닦자. 설거지 하는데 둘이서 해야 해요? 아니, 이거 새 스텐이라 연마제 좀 닦으려고. 가서 식용유랑 키친타월 좀 가져와. 네? 그건 왜요? 아, 연마제는 그걸로 닦아야 없어져. 안 그럼 그 연마제 우리가 다 먹거든. 또 어디 인터넷에서 이상한 정보 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거 진짜 맞는 말은 맞아요? 어머,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동서가 직접 찾아봐. 진짜래도? 그렇게 핸드폰을 찾아본 동서는 제 말이 맞는 걸 확인했는지 괜히 멋쩍은 표정이었어요. 맞지? 내가 동서보다 다른 건 모자라도 이런 잡다한 건 내가 잘 알아. 잡다한 거 아셔서 좋으시겠네요. 그러셨으면 공부 열심히 하셔서 대학도 나오시지. 저 봐야 할 논문이 있어서 방에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짜증을 확 내고 들어가는 동서를 보니 저는 그제서야 지금까지 행동들이 나를 자기 밑으로 보고 무시한 거구나 싶었어요. 방으로 따라 들어가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따지려 하다가 가족 간의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님 생각이 들어 그냥 제가 참기로 했죠. 별것도 아니었고 1년에 몇 번 마주치지도 않는데 제가 참으면 아무 문제 없는 듯 지낼 수 있었으니 말이죠. 거기다 남편과 서방님의 사이를 제가 이간질이라도 한 것처럼 될까봐 참기로 했죠. 그제서야 동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 눈에 예사롭지 않게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에게도 하는 행동도 저와 비슷해 보였죠. 남편과 서방님이 음식 재료를 사러 나가니 동서는 다른 식구 눈치 볼 것도 없는지 어머님에게 선을 넘어서 학생을 지적하듯 대했습니다. 어머님, 애한테 아무거나 먹이시지 말라고요. 더럽게 어머님이 씹다가 주면 어떡해요. 잘못하면 입속 세균도 없는데 어머님이 책임지실 능력도 안 되시잖아요. 짜증나게. 말에도 정도가 있는데 어머님을 대하는 걸 보니 동서가 이전부터 어머님께 어떤 행동을 했을지 한눈에 봐도 알았습니다. 저한테 그런 건 몰라도 어머님한테까지 하대하는 동서의 지적질에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 어머님이 손주한테 무슨 일 생기라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 세대 간의 차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해도 돼? 그리고 시어머니께 무슨 말버릇이야? 동서가 가르치는 학생도 아니고. 제가 무슨 학생같이 대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동서가 나랑 어머님께 하는 태도가 지적질이 아니고 뭔데? 형님, 만났을 때부터 고졸이라고 부끄러워하신 건 알겠는데요. 그게 열등감으로 이어지면 안 되죠. 형님은 못 배워서 저한테 열등감이 있으세요? 동서가 하는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과 서방님이 없다고 애들과 어머님이 있는 앞에서 저에게 개망신을 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도 열등감 있다고 저를 매도하면 무슨 수가 있겠어요? 호기롭게 나서긴 했지만 더 이상 분란 만들기 싫어서 그냥 말을 말고 마지막인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저, 동서까지 어색하게 식사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자신 때문에 저와 동서가 다투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보니 제가 좀 더 참을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으로 안방에 누워있는데 남편이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대뜸 저에게 묻는 겁니다. 뭐야? 재수씨가 당신이랑 엄마한테 낮에 이상한 말 했어? 아니야, 무슨 말이야? 아니, 재민이가 없는 말을 할 리가 없잖아. 거기다 저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말해봐, 솔직히. 아니야, 재민이가 잘못 들은 거야. 요리하다가 잠깐 의견차가 있어서 그런 거지 아무 일 없었어. 제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남편이 갑자기 외투를 입고 집을 나가는 겁니다. 너무 갑자기라 말릴 새도 없이 나간 남편에게 한참을 전화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한참 뒤에야 전화를 받은 남편은 어머님 댁이라고 했어요. 큰일 났다 싶어 어머님 댁으로 달려갔죠. 남편이 뭐라 물었는지 어머님께서는 이미 낮에 있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한다며 서방님과 동서도 불렀나봐요. 영문도 모른 채 등장한 서방님에게 남편이 오자마자 뺨을 치며 말했어요. 너, 네 마누라 입단속 잘해. 입 꼬매버리기 전에. 형,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는 왜 안 오냐? 너도 지금까지 그 여자가 어땠는지 알면서 모른 척 한 거야? 사람 불러서 이야기라도 해주고 때려야지. 무슨 말인데?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에도 화 한 번 안 내던 남편인데 처음 보는 흥분한 모습에 저나 어머님이나 모두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서방님도 갑작스러운 남편의 행동에 뺨을 맞고서도 한참을 어리둥절했죠. 남편이 모든 사실을 말하고 서방님도 저와 어머님에게 지난 일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도 저처럼 한참을 동서에게 무시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나이에 학교 문턱이 지금처럼 쉬웠나요? 가정 형편으로 소학교까지만 나오셨는데 대체 박사학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어머님을 무시했나 봅니다. 거기다 성품이 워낙 여리고 착하셔서 며느리들한테도 부탁 하나 못하시는 어머님이 동서에게 얼마나 쉬워 보였겠어요. 어머님도 지난 날들이 분하셨는지 말씀하시다가 기어이 눈물을 쏟으셨어요. 그제서야 모든 걸 들은 서방님이 그 자리로 아직까지 오지 않는 동서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동서는 눈치는 있는지 우리 모두 격앙되어 있는 모습에 처음으로 몸살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무슨 일들이세요? 당신은 또 왜 그런 표정이야? 야, 네가 미쳤지? 뭐?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따위로 사람들 무시하려고 박사까지 땄냐? 그따위 정신머리로 교수라고 애들 가르치고 있었어? 긴 말할 거 없고 너 당장 엄마랑 형수님한테 사과하고 우리 이혼하자. 무섭게 왜 그래 당신? 그리고 내가 뭘 무시했어? 나 그런 적 없어. 야, 네가 얼마나 사람을 개무시했으면 어린 조카가 보고 놀라서 우리 형한테 말했더라. 그 나이 애가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봐도 알만하게 개무시했겠지. 너, 내가 이야기했지. 형 아니었으면 나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따위 짓을 해? 그날 저는 남편에게도 들은 적 없는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아버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가세가 많이 기울었었나 봐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남편은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가정주부이셨던 어머니와 자신보다 어리고 공부를 잘하던 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선택한 결정이었다고 해요. 거기다 동생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학문을 이어가자 동생에게 부담 갖지 말고 끝까지 가보라며 유하게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저에게 아무도 해주지 않은 이야기라 저는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아내인 동서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저희 집을 사사건건 무시하며 시건방을 떨었던 거였죠. 서방님은 그런 이야기를 알고도 우리 식구를 무시한 동서를 용서할 수 없는지 자신이 어머님 댁으로 와 지내며 그동안 이혼을 진행했어요. 동서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는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싹싹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거기다 서방님이 동서 친정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아마 동서는 더 절실했을 겁니다. 이혼을 통보받고 난 뒤에도 저에게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와 서방님의 마음을 돌려달라 애원했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어머님과 함께 서방님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방님은 동서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씨 집안 남자들이 어머님을 닮아 밑도 끝도 없이 착한 줄만 알았는데
둘 다 엄청나게 냉정하고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여자와 지금이라도 헤어진 게 천만다행이라며 저희를 안심시켜주는 서방님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혹시나 남편과 서방님의 사이가 이전과 다르기라도 하면 어쩔까 싶었죠. 그런데 여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 있는지 그 이후로 남편과 서방님은 우애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흘렀을 때 조심스럽게 만나는 여자라면서 저희에게 지금의 동서를 소개시켜 주었죠. 지금 동서는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정말 좋은 여자, 아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할 만큼 가정과 일 모두 잘 챙기는 멋진 동서죠. 이전에 자주 못 만나던 가족 모임도 동서가 생긴 뒤로 동서를 중심으로 자주 만나오고 있어요. 온 가족이 동서라는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다고 매번 칭찬 일색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가족 모두 큰 걱정 없이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든 크든 걱정은 모두 같이 머리 모아 해결하니 무슨 일에도 터놓고 이야기하며 살고 있어요. 나쁜 일이 지나가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 가족이 계속해서 행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고생 끝에 온 우리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